살을 내는 듯한 섣달의 칼바람이 꽁꽁 얼어붙은 냇가를 휩쓸고 지나갔다. 연화는 눈앞에 쌓인 실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빨래 더미가 아니었다. 시댁 식구 12명의 묵은 때가 덕지덕지 묻은 거대한 산이었다. 시아버지가 입던 땀냄새 나는 적삼부터 하인들이나 입을 법한 헌옷까지까지 뒤섞여 있었다. 홀레복을 벗은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새색시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모욕적인 처사였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어 붉게 부어올랐다. 방망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인 민씨 부인이 자신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상인놈의 딸이 족보 있는 양반 가문에 들어왔으니 뼛속까지 밴 천한 물을 빼야 한다. 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첫날 밤을 치르자마자 새벽 4시에 며느리를 깨워 얼음장 같은 개울가로 내모는 법도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때 등 뒤에서 눈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남편 선우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두꺼운 속옷을 껴입은 채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화로조차 들려있지 않았고 그저 멀뚱히 서서 아내가 처한 이 기막힌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부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이 빨래를 다 마쳐야 아침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소. 선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저 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전갈이나 하러 나온 모양새였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였다. 연화는 빨랫감이 담긴 광주리를 내려다 보았다. 시누이들이 일부러 더럽힌 듯한 속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을 손으로 비벼 빠는 순간 자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종년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다. 상인의 딸로 자라 귀하게 컸던 연화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 그녀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으려 막대한 지참금을 들고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었다. 서방님, 연화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다. 선우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왜 그러시오? 힘들면 내가 조금 거들어 주리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시면 경을 치실 텐데. 선우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이런 법도는 없습니다. 연화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힘껏 팔을 휘둘러 쥐고 있던 방망이를 꽁꽁 언냇물 위로 집어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지며 방망이가 검푸른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인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요? 그것이 떠내려가면 당장 빨래는 어찌하고 빨래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연화는 치마를 걷어 올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매서웠다. 이 집구석에서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다가는 말라 죽거나 화병으로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친년 소리를 듣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남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가시지요. 연화가 선우의 손목을 낚아챘다. 얌전한 새색시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다. 선우는 당황하여 몸을 비틀었지만 연화의 손은 쇠고랑처럼 단단했다.
가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오. 안채로 가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선우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연화가 그를 거칠게 잡아 끌었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비는 것입니다. 연화는 남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빨래터를 벗어났다. 댓돌 위에 놓인 집신이 눈에 들어왔지만 신을 새도 없었다. 그녀는 버선발로 눈길을 내달렸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대문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두 사람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한복 치마는 흙탕물에 젖은 채 남편의 손목을 끌고 대문을 향해 돌진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 아씨, 도련님,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하인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연화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비키거라. 연화가 일갈했다. 평소에 조신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단을 호령하던 아버지의 피가 그녀의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인이 주춤하는 사이 연화는 선우를 데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 밖으로 펼쳐진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자유의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부인, 제발 이러다 큰일 나오. 선우가 애원하듯 소리쳤다. 그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있었다. 평생 책만 읽던 새님이라 연화의 걸음을 따라잡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빨래터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평생 시어머니의 그림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큰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서방님,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였다. 우리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밥을 짓던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반집 며느리가 혼례 다음날 남편을 끌고 도망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다. 선우는 울상이 되어 연화의 뒤를 따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무시무시한 회초리와 가문의 체면 따위가 어지럽게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목을 꽉 쥔 아내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싫지만은 않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끌려 살아왔다. 어머니, 스승, 가문의 어른들. 하지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을 이끄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찬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있었다. 친정까지는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돈 한 푼, 짐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온 길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 거대한 빨래 더미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연화가 숨을 몰아쉬며 고갯마루를 가리켰다. 친정으로 가는 길목이자 시댁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경계선이었다. 선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연화가 놓아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도망의 흔적이 아니라 낡은 관습에 대한 저항의 낙인이었다. 멀리서 시댁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잡아라, 전연 잡아라,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연화의 다리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지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길을 달리는 연화의 머릿속으로 지난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비참했던 것은 바로 어젯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방의 풍경이었다. 아버지 박대행수가 마련해준 혼수는 술의 열대에 달했고 비단과 쌀가마니가 최씨 가문의 마당을 가득 채웠었다. 그러나 정작 신부가 들어선 방은 냉기가 맴돌았고 문풍지조차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아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었다. 몰락해가는 양반 가문이라 하여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연화는 오들오들 떨었다. 족보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딸을 양반가에 시집보내 신분 세탁을 꿈꾸셨다. 그 대가로 치른 지참금은 최진사 댁이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연화에게 내어준 자리는 차가운 아랫목뿐이었다. 남편 선우는 어떠했는가? 그는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내였다. 첫날 밤 신부의 옷고름을 풀기도 전에 그는 어머니께서 몸을 삼가라 하셨소라는 핑계를 대며 등 돌려 누워버렸다. 방 안의 냉기를 이기지 못해 웅크리고 자는 남편의 등을 보며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아야 했다. 사랑도 존중도 없는 이 차가운 방이 앞으로 자신이 평생 갇혀 살아야 할 감옥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새벽, 닭의 울기도 전인 인시인지였다. 단잠이 들락말락하던 찰나 신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앙칼진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하인을 대동하고 문턱에 서서 갓 시집 온 며느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법을 따지기 좋아하는 양반가에서 신방문을 함부로 여는 것이야말로 무례의 극치였으나 그녀에게는 그런 상식 따위 통하지 않았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여미며 일어났다. 어머니. 문안 인사도 아직. 말끝을 흐리는 연화의 말을 민씨 부인은 콧방귀로 잘라버렸다. 그녀는 연화의 고운 비단 저고리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내년 몸에서 나는 천한 엽전 냄새가 진동을 하여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어디서 근본 없는 장사치 핏줄이 들어와 신성한 가문을 더럽히는 게냐. 그 말은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단순히 출신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 연화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민씨 부인은 뒤에 선 하인에게 턱짓을 했다. 하인이 툇마루에 툭 던져놓은 것은 흙투성이 빨래 광줄이었다. 가서 썩 씻어 오너라. 네 그 더러운 상인의 때를 냇물에 박박 씻어내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을 생각도 말거라. 그것은 며느리를 드리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니었다. 돈 주고 사온 노비에게나 할 법한 처사였다. 심지어 그 빨랫감 속에는 시아버지의 요강을 닦은 걸레까지 섞여 있었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최씨 집안이 자신을 걸어 다니는 돈주머니이자 공짜로 부려먹을 종으로 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으로 이런 대접을 사온 것인가. 그녀의 손은 귀한 약재와 비단만 만지며 자랐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시댁 식구들의 오물을 닦아내야 한다는 말인가. 민씨 부인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거만한 우월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는 돈이 많아도 천한 산 것이고 우리는 가난해도 고귀한 양반이다라는 그 뒤틀린 자존심이 역겨웠다. 그 새벽 연화가 빨래터를 향해 걸어가며 했던 생각은
단 하나였다. 순종하면 죽는다. 이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다가는 뼈골까지 빼먹히고 껍데기만 남아 버려질 것이 뻔했다. 빨래터에 도착해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훈육이 아니라 학대였다. 다시 현재 눈길을 걷는 연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뒤따라오는 선우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헐떡이고 있었다. 부인,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가서 빌면 용서해 주실 것이요. 선우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는 아직도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였다. 서방님, 연하는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어머니는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선우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벅였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아왔기에 그 부당함을 인지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였다. 연하는 그런 남편이 가엾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다. 내가 양반집 교수가 아니라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나를 밟고 싶으신 겁니다. 연하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도끼였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처럼 혹은 동네의 다른 며느리들처럼 참고 살 생각이 없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걸음일 뿐이다. 바람이 거세지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축복받지 못한 그들의 도피를 가리려는 듯했다. 연하는 옷깃을 여미며 결심을 굳혔다. 친정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뻔했다. 양반 사위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는데 하루 만에 소방 맞은 꼴로 돌아가니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사꾼이셨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연화는 확신했다. 딸이 겪은 이 기가 막힌 대우를 알게 되신다면 아버지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최 씨 가문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상인들은 셈이 철저하다는 점이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상도이였다. 멀리 고갯마루 너머로 친정 동네의 입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연화는 선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남자는 덤이다. 시댁이 내놓은 빈 문서의 담보 같은 존재다. 연화는 그를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당한 모욕의 증거로 삼을 작정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연화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뒤에서 선우가 넘어져 눈구덩이에 처박혔지만 그녀는 거칠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납시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다. 이제 얌전한 박진사의 딸 연화는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다. 최 씨 가문의 안채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적막이 감돌았다. 해가 중천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아침상은커녕 숭늉 한 그릇도 들어오지 않았다. 민씨 부인은 화로 옆에 앉아 곰방대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인연이 감히 시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인가.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며느리 연화가 빨래터로 나간 지 벌써 2시경 4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빨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밥 지을 시간조차 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태만이었다. 참다 못한 민씨 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개 아무도 없느냐. 그녀의 앙칼진 고함 소리에 부엌에서 졸고 있던 어린 식모가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다. 아씨와 도련님은 어디 갔느냐. 빨래터에 가서 당장 잡아 끌고 오너라. 식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마님. 아까 대문 지키던 김노인이 말하기를 두 분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 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다. 뭐라고 뛰쳐나가 그녀는 대돌 아래로 맨발인 채 뛰어내려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감히 시집 온 지 하루 된 며느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가다니. 그것도 금지옥엽 같은 자신의 아들을 꿰어서 말이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허허.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구나. 상놈의 핏줄이라 근본을 속일 수 없다더니 민씨 부인은 곧장 사랑채로 달려가 남편 최진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술에 절어자고 있는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예물함은 그대로였다. 다행히 폐물은 챙겨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민씨 부인에게 중요한 것은 폐물보다 움직이는 금고인 며느리 그 자체였다. 연화가 친정으로 돌아가 입을 놀리는 순간 박대행수에게 빌린 막대한 빚 독촉이 시작될 것이 뻔했다. 구마나 민씨 부인은 목이 터져라 머슴 대장을 불렀다. 마당 쇠를 깎던 거구의 산에 구만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에 힘께나 쓰는 장사였다. 평소 소작료를 체납한 농민들을 두들겨 패는 역할을 도맡아 하던 자였다. 민씨 부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채통을 지키는 양반집 마님이 아니었다. 이익을 침해당한 악귀와 같았다. 당장 놈들을 쫓아라. 친정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한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도련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모셔오되 그 여우 같은 년은 봐줄 것 없다. 구만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오나 마님, 그래도 새아씨인데 어찌 험하게 다루겠습니까? 시끄럽다. 민씨 부인이 구만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다. 말을 안 들으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라. 정반항하거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멍석에 말아오란 말이다. 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녀의 명령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아들의 아내라는 인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길들여야 할 짐승일 뿐이었다. 명령을 받은 구만과 건장한 사내 셋이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민씨 부인의 도끼 어린 저주가 따라붙었다. 내 오늘 그년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감히 누굴 능멸해 그녀는 마루에 주저앉아 씩씩거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었다. 가문의 위신.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해줄 돈줄이었다. 한편 산중턱에 다다른 연하와 선우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었다. 선우는 땀범벅이 된 채 비틀거렸다. 부인. 잠시만 쉬었다 가세.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소. 그는 바위에 주저앉으려 했다. 그러나 연하는 그의 옷깃을 잡아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짐승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니 어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면 우리를 데리러 온 것일 텐데. 그리 겁먹을 필요 없소. 선우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끔찍이 아끼니 설사 화가 나셨다 해도 달래면 그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덤불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다. 저기 도련님과 그년이 보인다. 구만의 굵직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선우를 잡아 끌어 벼랑 밑 오목한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다. 쉿. 소리내지 마십시오. 연하가
선우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다. 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들바들 떨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리 와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사내들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나무줄기를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정중히 모시러 온 하인들이 아니었다. 마치 산짐승을 사냥하러 온 사냥꾼들 같았다. 바위 틈새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선우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다. 저들이 우리 집 하인들이란 말인가. 그때 바로 머리 위쪽 산길에서 구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놈들아. 똑바로 찾아 마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련님은 건드리지 말고 그 상것의 년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잡아오라고 반항하면 기절시켜서 자루에 담아도 좋다고 하셨어. 그 말은 선우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다. 어머니가 내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하셨다고. 선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늘 인자하고 고상했던 어머니였다. 비록 엄격하긴 했으나 천한 것들에게나 쓰는 폭력을 며느리에게 쓰라고 명령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구만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년 잡아서 족치면 술값 넉넉히 주신다 했으니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하인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다.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 알고 있던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옆에 웅크린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면서도 서글픈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화의 옷가지는 찢기고 손등은 긁혀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들으셨습니까? 연화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것이 서방님이 그토록 존경하던 가문의 실체입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가 굳어버렸다. 자신이 멍청하게 어머니께 빌자고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만약 연화의 말대로 도망치지 않고 돌아갔다면 저 몽둥이가 아내의 종아리를 찜질했을 것이다. 추격자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회였다. 연화는 선우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지금입니다. 뛰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선우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속에 경멸과 배신감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품속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도망쳐야 하는 사망자, 더왕저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샛길로 내달렸다.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거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발각된 것이다. 이제는 속도전이었다. 선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을 느꼈다. 민씨 부인이 보낸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최씨 가문의 권력이자 폭력이었다. 연화와 선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은 지옥 같은 시댁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이 그들을 달리게 했다. 가파른 산길을 넘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숲속 깊은 곳에 이르러서야 뒤따르던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다. 선우는 다리가 풀려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공포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오래된 습관처럼 죄책감이 밀려들어왔다. 평생을 지배해온 효셔라는 거대한 굴레가 다시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부인,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소. 선우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연하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 도망쳤던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다시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가면 다리가 부러질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실 것이요. 내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겠소. 부인은 내 강요에 못 이겨 따라 나선 것이라 하면. 선우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자신이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것이 장남으로서, 자식으로서 응당해야 할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고통으로 어머니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온 생존 방식이었다.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선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방님의 그 알량한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연하의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다. 선우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했다. 연하는 거칠게 선우의 소매를 걷어올렸다. 앙상한 팔뚝 위로 오래전 생긴 검붉은 흉터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정녕 어미가 자식에게 할 짓입니까? 연하가 흉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것은 선우가 12살 때 글을 읽다 졸았다는 이유로 민씨 부인이 뜨거운 인두를 들이대 생긴 상처였다. 선우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했다. 이건 훈육이었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연화가 그의 손을 쳐냈다. 세상 어떤 어미가 자식이 부족하다고 살을 지집니까? 서방님은 효자가 아닙니다. 그저 화풀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연하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선우는 부정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매질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사랑에 매였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방님은 늘 그렇게 참고 맞고 빌면서 살아오셨겠지요. 그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방님은 마음에 병이 들어 사람 구실도 못하고 가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서방님의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방님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선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 자신이 매를 맞고 끙끙 앓을 때조차 어머니는 약을 발라주기는커녕 사내 자식이 엄살을 부린다며 혀를 찼었다. 그는 그것이 양반가의 엄격한 가풍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연화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은 그저 학대였을 뿐이었다. 나는 서방님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부모님이 나를 귀하게 키운 것은 남의 집 종살이나 하라고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병신이 될 때까지 맞는 꼴을 보려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돌아가고 싶으면 혼자 가십시오. 가서 다리가 부러지든 병신이 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갑니다. 살아서 인간답게 살러 갈 겁니다. 연화가 잡고 있던 선우의 옷깃을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등은 당당했다. 선우는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소매 속으로 파고들어 흉터를 스치고 지나갔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선우는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다. 어머니에게 돌아간다면 상상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안도하는 척하며 나를 방에 가두고 곧장 하인들을 보내 연화를 잡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연화를 짓밟을 것이다. 내가 대신 맞겠다고 빌어봤자 어머니는 못난 놈이라며 더욱 매질을 할 것이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굴종이었다. 부인. 선우가 다급하게 연화를 불렀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달리기 시작했다. 연화의 뒤를 쫓아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연화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선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같이 갑시다. 내가 어리석었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인 말이 맞소. 이건 사랑이 아니오. 내가 돌아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각성이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말없이 선우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남편의 손에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다. 힘드실 겁니다. 천하의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연화가 나직이 말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소. 효자 노릇하다가 내 아내를 죽이느니 차라리 불효자가 되어 사람답게 살겠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선우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는 부서진 과거가,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연화의 남편으로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멀리 마을의 전경이 들어왔다. 연화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다. 저곳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 아래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 찍혔다. 집신이 해져 발바닥이 찢어진 탓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지금 흘리는 이 피는 희생이 아니었다. 자유를 위한 대가였다. 선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어머니, 소자는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해질 무렵 박대행수의 저택 앞은 스산한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친정 대문 앞에 선 연화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곱게 빗어 넘겼던 쪽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비단 치마는 흙탕물과 찢겨나간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옆에 선 선우 역시 양반의 채통은 온데간데 없이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두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나왔다. 아이고 아기씨 아니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문지기의 고함 소리에 안채가 발칵 뒤집혔다. 잠시 후 안방마님인 연화의 어머니가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왔다. 뒤이어 아버지 박대행수가 근엄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딸의 몰골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며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러나 박대행수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대문부터 걸어 잠그라고 호통쳤다. 당장 문 닫아라. 남들이 볼까 두렵다. 이게 무슨 추태냐. 출가외인이 하루 만에 친정으로 도망쳐 오다니. 박대행수의 불호령이 마당을 울렸다. 그는 평생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며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딸을 양반가에 시집 보내며 가문의 격을 높이려 했던 그에게 이런 식의 귀화는 가문의 수치이자 계약 위반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사위인 선우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딸을 질타했다. 네가 시댁 어른들 비위를 못 맞추고 기어이 사단을 랭개냐. 연화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꽁꽁 언 손을 들어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붉게 부어오르고 곳곳이 트져 피가 배어나오는 손이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가 보낸 시댁에서 제가 받은 대접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손이 이게 뭐냐, 숯을 만진 거냐, 아니면 돌을 날랐느냐, 빨래를 했습니다. 시집간 첫날 새벽 4시부터 온 집안 식구의 묵은 빨래를 냇가에서 하라더군요. 연화의 말에 박대행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새벽 4시, 첫날 밤을 치른 새색 씨에게 상인인 그조차도 하인들에게 그런 식의 노동은 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연화는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싸들고 온 종년 취급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종살이 하라고 그 많은 지참금을 들려보내셨습니까? 그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선우가 박대행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흙투성이 도포자락이 바닥에 끌렸다.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모두 제가 못나고 제 집안이 폐악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양반이, 그것도 사대부가의 장손이 중인 종른 신분인 장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대행수는 사위의 돌발 행동에 말문이 막혔다. 제 어머니가 부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말이 다 맞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선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은 박대행수의 분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딸이 철이 없어 도망친 게 아니었다. 점잖은 사위가 제 어미를 고발하고 처가로 도망칠 정도면 그 집안 꼴이 오죽했겠는가. 박대행수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씨 가문의 하인 9만이 이끄는 추격대가 도착한 것이다. 안에 숨은 거 다 안다. 당장 도련님과 그 도둑년 내놓지 못해. 9만의 목소리는 안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양반가의 위세를 믿고 상인의 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연화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박대행수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딸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도둑년 내 금지옥엽 달더러 도둑년이라 했느냐. 그는 평소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그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워버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거상의 위압감을 뿜어냈다. 김서방 마당쇠들 다 불러 모아라. 몽둥이를 들라 해라. 여봐라. 문 열어라. 박대행수의 명령에 굳게 닫혔던 대문이 활짝 열렸다. 문 밖에는 몽둥이를 든 구만과 최씨 가문의 하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자 기세 등등하게 들이닥치려 했다. 그러나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박대행수가 거느린 건장한 상단 호위무사들이었다. 굶주린 양반집 하인들과는 체격부터가 달랐다. 구만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대행수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비단옷을 걸친 그의 풍채는 위풍당당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 놈들 상전이 그리 가르치더냐. 구만은 기가 죽지 않으려 애쓰며 소리쳤다. 우리는 최진사댁 심부름을 왔다.
우리 도련님을 납치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썩 비켜라. 재물을 훔쳐 하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박대행수가 코웃음을 쳤다. 내 딸이 가져간 혼수가 얼만데. 고작 너희 집 구닥다리 살림살이를 탐내겠느냐. 오히려 내 돈을 뜯어먹고 내 딸을 노비 부리듯 부려먹으려 한 게 누구더냐. 박대행수의 고함 소리에 구마는 말문이 막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돌아가서 전해라. 내 딸은 못 보낸다. 아니, 안 보낸다. 박대행수가 선언했다. 그리고 최 진사에게 똑똑히 전해라. 오늘부로 사돈 관계는 끝이다. 내 딸을 데려가고 싶으면 내가 보낸 지참금 10수레와 예단비, 그리고 내 딸이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금화로 가져오라고 해라. 단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소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구마는 당황했다. 며느리를 내놓으라 윽박지르면 깨갱하고 내줄 줄 알았던 상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천한 상놈들이 감히 양반에게. 구만이 웅얼거렸지만 박대행수의 눈짓 한 번에 상단 무사들이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뼈를 추리지 못하게 해주마. 결국 구만과 하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대문이 다시 굳게 닫혔다. 박대행수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양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최씨 가문은 관아의 힘을 빌리거나 가문의 연주를 동원해 압박해 올 것이다. 박대행수는 뒤를 돌아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들어가자. 밥부터 먹자. 그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가문의 체면보다 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즉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사랑채로 들어온 박대행수는 장부를 꺼내 들었다. 최씨 가문에 빌려준 돈. 그리고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상단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양반이 벼슬이지. 돈이 벼슬인 줄은 모르는 놈들. 그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돈줄을 죄어주마. 쌀 한 톨, 소금 한 줌도 외상으로 못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연화는 아버지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옆에 앉은 선우에게 작게 속삭였다. 보셨지요? 이것이 저희 집안의 방식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상인의 방식이라 천대받을지언정 거기에는 사람을 지키려는 뜨거운 의리가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속했던 세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발 디딘 이곳이 얼마나 단단한 현실인지 깨달았다. 밤은 깊어가고 두 가문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 낯선 천장이었다. 처가에서의 첫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따뜻한 온돌과 비단 이불은 시댁의 냉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락했으나 그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장인어른의 호통과 아내의 당당함,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마당 건너 사랑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장인어른인 박대행수가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선우는 물이나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하여 조심스럽게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문틈 사이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내 연화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내 속이 문드러진다. 박대행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내가 그 집구석 형편을 뻔히 아는데 빚 탕감해주고 혼수까지 해다 바치면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작 빨래라니 네가 그 집 종이냐.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빚 탕감 혼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귓가를 때렸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최진사 그 양반.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인 척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위인이다. 박대행수가 종이 뭉치를 탁자에 내던지는 소리가 났다. 여기 이 차용증을 보아라. 그 집안이 내게 빌려간 돈이 원금만 5천냥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그 집 기와장 하나까지 다 팔아도 못 갚을 돈이야.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5천냥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너를 며느리로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아느냐. 가문의 영광을 나눠줄 테니 빚을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내 욕심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박대행수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혼인이 사랑이나 가문의 결합이 아닌 빚을 갚기 위한 매매혼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 민씨 부인의 태도였다. 그녀는 집안이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 연화가 빚쟁이의 딸이 아니라 사실상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권자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다. 가난한 양반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자신들을 먹여 살려줄 은인에게 모욕을 주고 학대를 가한 것이다. 선우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가 엄격하지만 기품 있는 양반이라고 믿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선비의 지조를 지키며 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남의 돈을 떼먹고 그 대가로 아들을 팔아넘긴 파렴치 안에 불과했다. 양반의 핏줄 운운하며 연하를 천대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까? 선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방 안에 두 사람이 놀란 눈으로 문 밖에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지방을 넘었다. 탁자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차용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종이 조각들이 바로 최 씨 가문의 앙상한 실체였다. 서방님. 연화가 당황하며 일어섰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최진사의 필체가 선명했다. 쌀, 비단, 심지어 제사상에 올릴 제수용품까지 외상으로 가져다 쓴 기록이 빼곡했다. 선우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하하. 우리는 거지였군요. 아니, 거지보다 못한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박대행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사위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오히려 그 배려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장인어른,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제 어머니가 빚 대신 저를 장가보낸 것입니까? 선우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가웠다. 자네를 탓하려던 것은 아니네. 박대행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 부모의 욕심이 과했을 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나.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 것이 죄입니다. 집안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글공부나 하며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나 축내고 살았습니다. 그 밥이
아내의 고열을 짜내 만든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선우의 가슴속에서 마지막 남은 효셔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이었고 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빨래를 시키고 모욕을 준 것은 자신의 비굴한 처지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던 것이다. 부인, 선우가 연화를 바라보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집안이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그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연화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서방님, 서방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우는 완강했다. 그의 눈빛에서 유약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오. 이제부터 바로 잡을 것이오. 선우는 탁자 위에 차용증을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장인어른, 이 빈문서를 제게 잠시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대행수와 연화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선우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 그리고 우리 가문이 부인에게 저지른 폐악질. 제가 결자의지하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맹목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였다. 박대행수는 사위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를 믿어보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상대는 자네를 낳아준 어머니일세. 선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이기 전에 제 아내를 핍박하고 남의 재물을 탐한 죄인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우는 차용증을 품에 넣고 방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걸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달을 보며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빌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선우는 저 달을 보며 다짐했다. 내일 해가 뜨면 자신은 가문의 수치스러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최 씨 가문의 장남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책임감뿐이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선우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아니, 민씨 부인이 작정하고 퍼뜨린 독설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를 뒤덮었다. 장터의 아낙네들과 우물가의 빨래터, 심지어 관아의 이방들 사이에서도 최 씨 가문의 며느리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글쎄, 그 상인 집딸이 혼수에 간 게 아까워서 서방을 깨워 야반도주를 했다지 뭔가. 아니라네. 원래 숨겨둔 정인 직륜이 있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들통나서 도망친 거라더군. 말은 보태지고 부풀려져. 연화는 천하에 둘도 없는 부도덕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민씨 부인의 전략은 교활했다. 며느리에게 칠거지하게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함으로써 견디다 못한 박대행수가 제 발로 찾아와 빌게 만들 심산이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조문객을 맞이하듯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 내 아들이 그 여우 같은 년에게 홀려 집을 나갔으니 이엠이 가슴이 숫덩이가 되었네. 가문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를 어찌 다 묻겠는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위로했고 박대행수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 소식을 들은 선우는 분기탱천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머니가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 당장 가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소.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남편을 제지했다. 앉으십시오. 서방님, 짖는 개를 향해 마주치져 봐야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침착했다. 연화의 눈빛은 상인의 딸답게 계산적이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부인, 저들이 부인을 희대의 악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처가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집니다. 선우의 항변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해명은 말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구석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입을 다무실 겁니다. 연화는 아버지 박대행수를 바라보았다. 박대행수는 딸의 의중을 이미 파악한 듯 묵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사댁이 빚을 진 곳이 우리 상담뿐만이 아니지요. 연화의 질문에 박대행수가 장부를 펼쳤다. 쌀가게 김씨에게 쌀10 가마값, 포목점 이씨에게 비단 5필값, 푸주간 최씨에게 고깃값. 자잘한 외상이 수두룩하다. 양반 체면 봐서 다들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지.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빈문서들, 오늘 안으로 우리가 전부 사드리지요. 그날 오후 박대행수의 상단 직원들이 보찜을 메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통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최진사댁 외상값, 저희 박대행수님께서 대신 갚아드립니다. 대신 그 차용증과 외상장부를 저희에게 넘기십시오. 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다. 언제 받을지 모를 양반댁 외상값을 현금으로 즉시 준다는 데마다 할 리가 없었다. 은하가 오가고 꼬깃꼬깃한 빈문서들이 박대행수의 수중으로 모여들었다. 상인들은 쾌재를 부르며 문서를 넘겼다. 아이고, 박대행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씨 마님이 어찌나 깐깐하게 구는지.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시장 바닥의 민심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최씨 가문은 돈 떼먹는 양반으로, 박씨 가문은 통큰 대인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민씨 부인이 퍼뜨린 헛소문보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엽전의 위력이 훨씬 강했다. 해가 질 무렵 최씨 가문의 안채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저녁상을 차려야 할 시간인데 쌀독이 비어 있었다. 식모가 쭈뼛거리며 민씨 부인에게 고했다. 마님, 쌀가게에 가서 외상을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민씨 부인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뭐라 감히 내 집에 외상을 안 줘. 내가 누군지 잊었단 말이냐. 민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직접 하인을 대동하고 시장으로 나섰다. 본때를 보여주려 함이었다. 푸주간에 들러 고기를 주문하자. 백정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마님, 죄송하지만 현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외상 장부는 이미 박대행수 댁으로 넘어갔습니다요. 민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박가놈에게 넘어갔다고. 포목점에서도 유기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제 최진사댁 빚의 주인은 박대행 스님입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인들의 태도는 싸늘했다. 예전처럼 굽실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뒤에는 이제 든든한 박대행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씨 부인은 거리 한복판에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수치심과 공포가 엄습했다. 그것은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다. 경제적 고립이었다. 당장 오늘 저녁에 귓감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씨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내고 욕을 보인 대가로
생명줄이 끊겨버린 셈이었다. 그녀의 권위와 품위는 남의 돈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민씨 부인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텅 빈 쌀뚝과 차가운 아궁이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남편 최진사는 술이 떨어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편네가 살림을 어찌하는 거야. 술 받아오라니까. 그 소리는 민씨 부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혀왔다. 한편 박대행수의 사랑채에는 수십 장의 차용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선우는 그 엄청난 양의 빈문서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문의 기둥뿌리까지 썩어 있었군요. 연화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종이 무더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는 내일 아침이면 더 큰 절망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연화의 말대로였다. 민씨 부인이 가진 것은 허울 좋은 양반 간판뿐이었고 연화가 쥔 것은 실질적인 힘이었다. 권력의 천층은 이미 기울어졌다. 민씨 부인이 며느리를 돈주머니로만 보고 인격을 무시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쥔 칼자루가 사실은 칼날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그 칼날이 주인의 손을 베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씨 가문의 저택은 어둠과 추위에 잠겼다. 기름이 떨어져 등불조차 켤 수 없었다. 반면 언덕 너머 박대행수의 집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다. 두고 보자. 천한 것들. 감히 양반을 능멸해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가문의 대문 앞에는 낯선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박대행수가 고용한 추심꾼들이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아니었다. 점잖게 도포를 입고 손에는 명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든 채 조용히 시위하고 있었다. 최진사 어르신, 빚을 갚으시지요. 기한이 지났습니다. 민씨 부인은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사색이 되었다. 이제는 소문을 낼 수도 없었다. 빚쟁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남은 체면마저 바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구석에 처박혀 부들부들 떠는 것뿐이었다. 연화의 반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숨통을 조이듯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닷새 뒤 아침 박대행수의 집대문 앞은 흰 도포를 입은 노인들로 가득 메워졌다. 최 씨 가문의 문중 어른들이 민씨 부인의 울먹이는 호소를 듣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대거 몰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는 마치 죄인을 처단하러 온 심판관들과 같았다. 민씨 부인은 그들 맨 앞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감춘 채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깃발이 나부꼈다. 박가놈은 듣거라. 내 딸이 시부모를 능멸하고 지아비를 꿰어 가출했으니 이는 칠거지악 중 불승구고 부슌족구에 해당한다. 문중의 최고 어른인 최대감의 쩌렁쩌렁한 호통이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으며 위협했다. 당장 내 딸을 내오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니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도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민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상인 주제의 돈으로 사람을 탐함하려 했지만 양반에게는 명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유교 사회에서 효를 어긴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연하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오고 박대행수가 무릎 꿇고 비는 상상을 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감히 돈으로 내기를 꺾으려 해
어림도 없다. 굳게 닫혀있던 박대행수 댁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민씨 부인과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러나 걸어 나온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 숙인 연화가 아니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갓을 쓴 선우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문중 어른들, 이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민씨 부인은 아들의 당당한 태도에 흠칫 놀랐으나 이내 표정을 고쳤다. 선우야, 네가 그 요물 같은 년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서 이애미에게 오너라. 내 너를 용서하마. 그녀는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선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대신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꼿꼿이 섰다. 용서라니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말에 민씨 부인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다. 최대감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네, 이놈 감히 낳아준 어미에게 그 무슨 패륜적인 언사냐. 선우는 문중 노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들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어르신들은 이 혼인의 실체를 아십니까? 선우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연화가 사들인 최씨 가문의 빈 문서들이었다. 여기 적힌 것은 우리 가문이 박대행수 댁의 진빈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우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가 혼수 명목으로 요구한 금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가문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선우의 폭탄 발언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민씨. 부인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거짓이라니요. 여기 아버지의 수결 서명이 찍힌 차용증이 수십 장입니다. 선우는 문서를 노인들 앞에 던지듯 펼쳐 보였다. 종이 위에는 최진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다. 쌀, 비단, 술, 고기. 심지어 도박 빚까지 적혀 있었다. 명문가라 자부하던 최씨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이것이 사실이냐? 자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단 말이냐. 민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다 모함입니다. 저 산 것들이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변명은 구차했다. 이미 증거는 명백했고 아들인 선우가 증인으로 서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 며느리 탓을 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것이 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쇼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선우는 비통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의를 모른다 탓하셨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의를 모르는 것은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양반의 법도입니까? 선우의 일갈은 민씨 부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저는 오늘부로 최씨 가문의 장남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선우의 선언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는 것이 도리라 하나 사람의 도리마저 저버린 부모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족보에서 제 이름을 파내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최씨 가문의 자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출 선언이 아니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혈연을 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민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된다. 안 돼. 네가 없으면 재산은 누가 모시고 대는 누가 잇느냐.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녀가 슬퍼하는 것은 아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와 제사상이 사라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선우는 싸늘하게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제사상이 걱정되십니까?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않은 분이 조상님 밥상은 챙기고 싶으셨습니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박대행수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커 보였다. 이놈아, 돌아와라. 네가 어미를 버리고 천벌을 면할 줄 아느냐. 민씨, 부인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선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중 노인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다. 그들은 민씨 부인을 향해 가문의 수치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대문 안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가 선우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결단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뜨거웠다. 끝났소.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요.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서방님은 오늘 가장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서방님 자신입니다. 두 사람은 굳게 닫히는 대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민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과거의 잔재처럼 느껴졌다. 그날 최 씨 가문은 사실상 멸문지화나 다름없는 타격을 입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빚더미는 그대로 남았으며 유일한 희망이었던 장남마저 떠나버렸다. 민씨 부인은 흙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국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정의의 심판은 법정이 아닌 아들의 입을 통해 가장 아프게 내려졌다. 최 씨 가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박대행수가 본격적으로 채권 추심을 시작하자 그동안 쉬쉬하며 양반의 체면을 봐주던 다른 빚쟁이들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결국 최진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고택과 문전옥답을 모두 팔아치워야 했다. 소슬대문 위에는 매매 마이마라고 적힌 종이가 을씨년스럽게 나부꼈고 집안의 세간살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떵떵거리던 양반가의 비참한 말로를 혀를 차며 지켜보았다. 그것은 오만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인과응보였다. 민씨 부인은 초라한 무명천 저고리를 입고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다. 화려했던 비단옷과 폐물은 빚잔치에 다 넘어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남편과 초라한 보찜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단이 며느리 탓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돈이 없으니 그녀의 양반 자존심은 똥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고향 산골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떠나는 우마차 위에서 민씨 부인은 멀리 박대행수의 집을 노려보았다. 도끼 어린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내친 아들 선우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단절이었다. 우마차 바퀴가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를 돌아나갈 때 민씨 부인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문의 영광도 아들의 효도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한편
박대행수의 상단 사무실에서는 선우가 낯선 물건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논어와 맹자 대신 닳고 다른 주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우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주판알을 튕겼다. 평생 붓만 잡았던 고운 손가락은 투박한 주판 아래 자꾸만 미끄러졌다. 서방님, 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연화가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남편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엄격한 감독관이었다.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갓을 벗고 소매가 좁은 상인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낯설기 그지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서 삼경을 읊던 선비가 이제는 쌀 시세와 비단 가격을 외우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선우는 묵묵히 다시 주판알을 튕겼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가 배를 불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힘드십니까? 연화가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허나 마음만은 편하오. 그는 주판을 쓰다듬었다. 이 녀석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더군. 내가 노력한 만큼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니 말이오. 선우의 눈빛은 예전의 공허함 대신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집안 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선우가 상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양반 사회는 그를 철저히 배척했다. 길에서 마주친 옛 동무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그를 피했다. 에잉, 척상, 부모를 버리고 장사치 밑으로 들어가다니 선비의 수치로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선우의 등을 찔렀다. 그는 하루아침에 폐륜아이자 상놈으로 전락해버렸다. 연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독한 여자, 시댁을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불렀다. 장터에 나가면 안악들이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남편을 꼬드겨서 시부모를 내쫓았다지. 독하기가 살무사 저리 가라야. 승리자였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에게 차갑기만 했다. 유교 질서가 지배하는 조선에서 그들의 행동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으로 비쳤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상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우는 술 취한 행인에게 멱살을 잡혔다. 이 불효자식아, 네가 사람이냐 행인은 선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연화가 나서려 했지만 선우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행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 모욕을 견뎌냈다. 욕하고 싶으면 하시오. 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소. 선우의 낮은 목소리에 행인은 기가 질려 물러섰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마당 수도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모욕감을 씻어내렸다. 연화가 수건을 들고 다가와 말없이 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후회하십니까? 서방님 그녀의 질문에 선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 그리고 이제 막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한 자신의 손. 두 손이 맞닿아 있었다. 후회는 없소. 선우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예를 지키고 굶어 죽느니 욕을 먹더라도 배부르게 살겠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연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지 않소. 저들이 떠드는 효와 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금수 진설가 되어 당신과 함께 살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세상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두 사람이 누운 방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얻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릴지라도 지켜야 할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서로의 존엄이었다. 승리의 맛은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고 떨궜다. 하지만 그 쓴맛 뒤에는 진정한 삶의 맛이 배어 있었다. 선우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도 최 씨 가문의 장손도 아니었다. 그는 박연화의 남편이자 스스로 밥벌이를 하는 한 명의 생활인 최선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비록 가끔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서 있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맵디매운 겨울이 찾아왔다. 1년 전 연화가 빨래 방망이를 내던졌던 그날처럼 하늘에서는 희뿌연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 대행수 상단의 염색장 란서자 안은 뜨거운 열기로 후끈거렸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쪽빛 염료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뽀얀 수증기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윗옷을 벗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잡힌 한 사내가 부지런히 천을 휘젓고 있었다. 바로 선우였다. 선우의 손은 더 이상 희고 고운 선비의 손이 아니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푸른 염료가 깊이 배어 있었고 손바닥은 거친 막일로 인해 투박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갓 대신 질끈동여맨 머리띠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 그는 긴 장대로 젖은 무명천을 건져 올리며 영차하고 힘차게 구령을 붙였다. 그 목소리에는 책을 읽던 시절의 유약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화는 장부 정리를 잠시 멈추고 문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난 1년은 두 사람에게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양반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그리고 익숙지 않은 육체 노동의 고단함이 매일 밤 그들을 괴롭혔다. 때로는 선우가 끙끙 앓으며 잠꼬대로 어머니를 찾을 때도 있었고 연화 역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을 꺼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그들은 모욕 속에서 삶을 일구어냈다. 점심참이 되어 일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선우는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섞여 보리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넣었다. 어이, 최서방, 이번에 나온 쪽빛이 아주 기가 막혀. 자네 솜씨가 이제 반열에 올랐구먼. 늙은 염색 장인의 칭찬에 선우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 어르신께 배운 덕분이지요. 그는 이제 도련님이 아닌 최서방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주는 투박한 정겨움을 사랑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선우가 밖으로 나왔다. 마당 한 구석에는 연화가 내놓은 자잘한 빨랫감이 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나 할 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남자가 부엌이나 빨래터 근처에 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고 배웠었다. 하지만 선우는 주저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빨래터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서방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하려고 놔둔 것인데.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말렸다. 하지만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손이 꽁꽁 얼었는데 어찌 부인이 찬물에 손을 넣겠소. 내 손은 이미 물일에 익숙해져서 괜찮소. 그는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1년 전 연화가 분노에 차서 내던졌던 바로 그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 선우의 손에 들린 방망이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아내를 아끼는 사랑의 도구였다. 탁, 탁, 탁.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선우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빨래를 두드렸다. 차가운 냇물이 손끝을 찔러왔지만
마음만은 훈훈했다. 그는 빨래를 하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시켰던 그 강제 노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직접 겪어보니 비로소 연화가 느꼈을 모멸감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는 더욱 힘주어 방망이를 두드렸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연화는 말없이 선우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콧날이 시큰해졌다. 천하의 양반님네가 쪼그리고 앉아 아내의 속옷을 빨고 있는 이 기막힌 풍경.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말세다. 말세야 하며 혀를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그는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가장 자정이 된 것이다. 빨래를 마친 선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래 광주리를 들고 일어섰다. 다 됐소. 부인, 이제 널기만 하면 돼요. 그의 볼은 추위에 발그레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의 빨랫줄로 향했다. 하얀 눈밭 위에 형형색색의 염색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그 화려한 색깔들은 마치 두 사람이 쟁취해낸 자유의 깃발처럼 보였다. 소문 들으셨습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고향집은 외풍이 심해 겨울 나기가 힘드실 텐데. 선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천륜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사람을 시켜 땔감과 쌀을 좀 보내라고 했소. 선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으니까.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찾은 중용 쪽룡이었다. 두 사람은 젖은 천을 털어 널었다. 팡! 팡하며 물기가 튀는 소리가 났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려 널어놓은 천들을 투명하게 비추었다. 선우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맞닿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고맙소. 부인, 1년 전 그날 나를 데리고 도망쳐줘서 덕분에 나는 껍데기뿐인 삶에서 탈출할 수 있었소. 연화는 마주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제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가식도 억압도 없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늙어갈 동반자로서의 신뢰만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어와 널어놓은 천들이 춤을 추듯 휘날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소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단단한 성을 쌓았다. 땀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지어진 성이었다. 선우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다. 자, 오후 일과를 시작해야지. 주문이 밀려 있어.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연화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다시 펼쳤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계절은 이미 봄이었다. 빨래터에서 시작된 그들의 도피는 결국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으로의 귀환으로 완성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별종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한 귀퉁이에 자신들만의 작은 해방구를 만들었으니까. 펄럭이는 오색 천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그리고 나란히 이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